간의 다음 기능으로 노폐물 배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2지장으로 담즙이 분비가 되죠. 분비된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 담즙염, 콜레스테롤, 인지질, 나트륨, 염소, 중탄산염 이런 것들은 다시 작은 창자로 재흡수되는데 이들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은 담즙에서 나와서 대변으로 배설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중에 호르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페니실린이나 에리드로마이신 같이 우리가 먹은 약물, 생체 이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대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이렇게 지질 친화도가 높은 물질의 경우에는 신장의 사구체를 통해서 배설되지 않기 때문에 간에서 컨주게이션 작용을 통해서 수용성을 높인 다음에 분비와 배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질 친화도가 높은 몸에서 버려야 되는 물질들은 간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예로 먼저 빌리루빈 배설을 설명하겠습니다. 빌리루빈은 적혈구에서 유래돼서 나옵니다.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0.8% 정도가 지라, 비장에서 파괴가 됩니다. 이 대식세포가 낡은 적혈구를 인식해서 파괴하는데 그때 햄을 구성하고 있는 햄 단백질 4개의 피롤 단백질이 대식세포에서 대사되면서 빌리루빈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빌리루빈은 지질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혈액 뇌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뇌세포에 침착이 되면서 신경 독성을 보이는 그런 아주 유해한 물질입니다. 또 결체 조직에 침착이 되면은 황달 같은 임상 증상, 피부 색깔의 변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빌리루빈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은 먼저 대식세포가 낡은 적혈구를 부신다고 그랬죠. 부셔서 나온 물질 빌리버딘이 대식세포에서 환원이 되면서 빌리루빈이 됩니다. 이 빌리루빈은 지질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혈액 안에서는 알부민에 결합된 상태로 간으로 이동이 됩니다. 지라에서 적혈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지라의 대식세포에서 생성된 이 빌리루빈은 어차피 포탈베인 쪽으로 간으로 들어오게 되죠. 포탈베인을 타고 들어와서 굴맥간을 지날 때 간세포로 흡수됩니다. 간에서 하는 일은 이 빌리루빈을 글루쿠론산 또는 황화물을 결합시켜서 결합 빌리루빈을 만들어서 수용성 성질을 높여서 능동수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담즙 소관으로 분비해서 12지장으로 분비한 다음에 배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아래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왼쪽 그림에서 이 부분이 대식세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지라의 대식세포가 낡은 햄을 파괴해가지고 적혈구를 파괴하면서 햄을 산화시키면서 빌리버딘을 만들고 다시 환원시키면서 빌리루빈을 만들어냅니다. 이 빌리루빈은 지용성이 높기 때문에 혈액 내에서 알부민의 결합을 한 상태로 포탈베인을 통해서 간 문맥으로 들어오게 되죠. 굴맥관을 통과하는 빌리루빈 알부민 컴플렉스는 간세포의 바닥측면막을 통과해서 간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글루크로네이치나 아니면 황화물 A에서 합성이 됩니다. 이 결합 빌리루빈이 되는 거죠. 수용성을 높입니다. 80% 정도가 글루크로네이시랑 결합을 하고 나머지 20%는 황화물 설페이트를 결합을 하면서 수용성을 높입니다. 이렇게 수용성이 증가된 결합 빌리루빈은 담즙 소관으로 분비가 돼가지고 담즙과 함께 12지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으로 빌리루빈이 어떤 식으로 순환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만큼이 지라의 비장의 대식세포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죠. 내용은 RBC를 파괴한 다음에 햄을 산화시키고 다시 환원시키면서 자유빌리루빈, 지용성 높은 자유빌리루빈을 만들어냅니다. 얘네들이 리버로 들어오면 간에서 하는 거는 컨주게이션 시키는 거죠. 글루코로네이시를 붙이거나 황화물을 붙이면서 수용성을 높이는 컨주게이션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담즙과 함께 작은 창자로 내보내면 작은 창자의 장세균이 이 컨주게이션 된 빌리루빈을 유로빌리노젠으로 만듭니다. 이 유로빌리노젠은 다시 장상피세포를 통해서 재흡수됩니다. 재흡수가 되면서 다시 혈액으로 들어가면 이 수용성 높은 유로빌리노젠은 신장과 간과 이런 곳을 자유롭게 통과를 하죠. 그러면서 키드니를 통해서 유로빌리노젠의 5%는 소변으로 배설이 되고요. 나머지 95%는 다시 간을 통과해서 유로빌리노젠이 재분비가 됩니다. 자, 장세균에 의해서 합성된 유로빌리노젠은 재흡수해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5%는 유린으로 소변으로 배설이 되고 나머지 95%는 간을 통해서 담즙과 함께 다시 배설이 됩니다. 다시 배설이 되면 다시 재흡수가 되겠죠. 그 중에 일부는 대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유로빌리노젠은 소변으로도 배설이 되고 대변으로도 배설이 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작은 창자와 혈액으로 간으로 이렇게 재순환이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빌리루빈이 간에 관련된 질병을 알 수 있게 하는 지표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빌리루빈이 많아지는 그런 병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 황달이라고 하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빌리루빈이 너무 많이 생겨서, 다시 말해서 혈액이 적혈구와 용혈이 너무 많이 돼서 생기는 그런 용혈성 황달입니다. 이렇게 빌리루빈 자체가 너무 많이 생길 경우에는 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니까 간에서 결합 빌리루빈도 잘 만들죠. 그래서 자유빌리루빈, 대식세포에서 만드는 자유빌리루빈, 지용성이 높은 자유빌리루빈도 증가하고 또 간에서 결합 빌리루빈도 증가하고 또 장세균에서 의해 만들어지는 유로빌리노젠도 증가합니다. 두 번째 황달 같은 경우에는 빌루빈 생성은 정상인데 배출이 막히면, 배설이 안 되면 폐쇄성 황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하게 담석이 담도를 막아서 담즙의 분비가 안 되는 경우에 생기는데, 이러면은 자유빌리루빈, 결합빌리루빈이 창자로 가가지고 장세균에 만나서 유로빌리노젠으로 생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채취해 보면은 유로빌리노젠이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황달이 있으면은 담도가 막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배설, 간을 통한 배설은 암모니아의 배설입니다. 암모니아는 단백질 대사 작용으로 생성이 됩니다.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은 암모니아에 관련된 것이 리날 프로덕션, 레드셀에서 나오는 거, 그다음에 머슬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 단백질 대사와 관련돼서 단백질이 대사되면은 그 부산물로 암모니아가 형성이 됩니다. 암모니아 자체도 혈관 내 장벽을 통과를 자유롭게 하죠. 그래서 신경 독성을 보입니다. 이게 너무 높아지면은 코마까지도 간성 혼수라고 하는 코마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없는 요소로 전환을 해서 배설을 하게 되는데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하는 유일한 기관이 간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으로 암모니아를 어떤 식으로
유리아로 요소로 배설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혈액 내 들어오는 서큘레이션에 들어오는 암모니아는 간을 통과하는 순간에 모두 다 유리아로 전환이 됩니다. 유리아로 전환되면은 수용성이 높아지죠. 자, 간에서 생긴 유리아는 대변을 통해서 배설도 될 수 있고 소변을 통해서도 배설될 수 있습니다. 혈액 내 유리아는 신장의 사구체에서 여과되면서 50% 정도가 배설이 되고요. 그렇게 처리하는 게 전체 유리아의 75%가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 25% 정도는 담즙과 함께 배설이 돼서 대변으로 배설이 되게 되는데 이때 일부는 장세균에 의해서 다시 암모니아가 되면서 재흡수되는 과정이 거치기도 합니다. 재흡수가 되면 다시 이제 간에서 유리아를 생성을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없애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암모니아는 간에서 유리아로 전환을 해서 대변 또는 소변으로 배설하게 됩니다. 다음은 간의 대사 기능입니다. 대사에 관련돼서는 생화학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웠을 것으로 생각하고 생리학에서는 간에서의 대사의 생리학적 의미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면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에너지 섭취, 에너지의 양은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식사와 식사 사이에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에너지의 보유량이 급격하게 줄게 되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간은 다양한 대사 기능을 통해서 혈액 속의 영양분의 급격한 농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먼저 당대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포도당은 인체세포의 기본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특히 뇌세포 경우에는 포도당 이외에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세포를 위해서라도 혈액 내에 포도당의 농도는 식사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60에서 100mg/dL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 이런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4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뇌세포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모든 대사 활동을 셧다운하고 활동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게 되죠. 이런 경우를 저혈당 쇼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식사 후 잉여 포도당을 혈액에서 흡수해서 저장하고 공복되는 부족한 포도당을 혈액으로 공급하고 하는 그런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을 포도당의 완충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완충 기능을 위해서 포도당이 많을 때는 얘네들을 중합시켜서 글리코겐으로 만들어서 저장하고 또 없을 경우에는 아미노산과 지방산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는 포도당 신생까지도 해내면서 포도당을 60에서 100mg/dL 정도로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포에서 이런 기능을 하지만 간이 가장 커패시티가 큰 기관입니다. 다음은 지질대사입니다. 모든 세포가 지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간세포도 똑같이 지질을 합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합성과 이에 관련된 담즙염, 인지질을 포함한 레시틴 합성, 지질 단백질 합성 이런 것들은 간에서의 특징적인 지질에 관련된 대사로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서는 콜레스테롤의 합성과 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간에서 합성을 하건 아니면 위창자로부터 흡수를 하건 간에 간에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많은 양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 많은 부분을 바이레시드로 만들고 담즙으로 콜레스테롤 자체를 분비해서 장간 순환을 이루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은
리포프로테인에 붙여서 VLDL의 형태로 혈액으로 분비하기도 합니다. VLDL은 Very Low Density 리포프로테인을 얘기합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VLDL로 포장을 해가지고 혈장으로 보내주면 혈장에서는 순환을 통해서 VLDL이 조금 더 덴시티가 높아진 로우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LDL의 형태로 전환이 돼가지고 지속적인 순환이 됩니다. 이 LDL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 거의 LDL 리셉터가 있어서 LDL은 세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즉 혈장 내에 콜레스테롤이 LDL로 포장이 되어 있으면 이 콜레스테롤은 모든 세포에 있는 LDL 리셉터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간에서도 LDL을 통해서 다시 흡수할 수 있고 다른 티슈에서도 LDL 리셉터를 통해 가지고 LDL을 포함한 콜레스테롤을 세포 안으로 끌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포 내에서 흡수된 콜레스테롤은 세포 내에서 사용이 되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세포막에다가 콜레스테롤을 꽂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 세포 내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분의 콜레스테롤이 생기겠죠. 이 여분의 콜레스테롤은 혈액 내에 있는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의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HDL에 심어진 콜레스테롤은 다시 혈관으로 흡수돼서 혈액 내에서 다시 LDL로 전환이 돼서 이 LDL은 간으로 흡수돼서 제거가 될 수가 있죠. 정리하면 LDL은 혈장에서 세포 쪽으로 콜레스테롤을 전달해주는 그런 리포프로테인이고 HDL은 세포에서 혈장 쪽으로 콜레스테롤을 회수해내는 그런 리포프로테인입니다. 동맥경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 이런 세포 내, 세포 주변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LDL은 혈장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주변 조직으로 세포로 이동을 시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은 조직에 있는 콜레스테롤들을 회수해가지고 혈장으로 또 간으로 보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HDL, LDL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리포프로테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콜레스테롤이 간과 혈장과 티슈를 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 순환을 하는 거에 LDL, HDL의 기능이 따로 있고 이게 요즘 여러 가지 질병을 이해하는 병태생리학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단백질 대사입니다. 간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들이 RNA를 갖고 있고 이 RNA는 세포 내 단백질 합성에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 생성되는 단백질들은 세포 내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일부가 사이토카인 형태로 분비가 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간에서는 생성하는 단백질이 세포 내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상당량 많은 부분을 혈액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혈장 단백질의 대부분은 간에서 생성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양이 하루에 50g까지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면역 항체, 안티바디죠. 이 면역 항체는 면역세포에서 하니까 혈장에 있는 단백질 중에 안티바디를 제외한 거의 모든 단백질은 간에서 생성합니다. 자, 간에서 생성하는 혈장 단백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의 기능은 혈장의 교질 삼투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죠. 이 교질 삼투압은 스탈링 법칙에서 중요한 요소고 이 교질 삼투압이 떨어지면은 복수가 생기고 부종이 생긴다는 것도
순환기를 할 때 배웠을 겁니다. 또 간에서 생성하는 여러 가지 혈액 응고인자에 대한 것들을 생성하지 못하면은 지혈이 되지 않는 출혈 경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래 그림은 간세포에서의 아미노산 대사, 그 다음에 NH3의 대사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흡수된 아미노산은 글루타메이트를 비롯한 다양한 다른 아미노산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대사돼서 암모니아를 형성할 수도 있고, 얘네들은 유리아 사이클을 거쳐가지고 유리아가 돼가지고 배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도 상당량 많은 글루타메이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먹는 조미료로 먹는 MSG는 몸에서 만드는 글루타메이트에 비하면은 소량 아주 극미량에 불과합니다. 먹는 MSG, 먹는 조미료에 있는 글루타민산, 글루타믹 애시드를 가지고 생리학적 기능을 설명하기에는 좀 과대 포장된 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의 저장 기능입니다. 간은 다양한 물질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 ADK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 잘 되죠. 또 비타민 B12 같은 수용성 비타민도 간에 저장이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금속 물질, 철을 비롯한 철, 구리 이런 것들도 간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철 같은 경우에는 아포페리틴, 페리틴의 형태로 전환이 되면서 간에 저장이 되었다가 또 필요하면은 페리틴이 아포페리틴으로 변하면서 철이 혈액으로 유리가 되면서 몸에 사용됩니다. 간은 다양한 종류의 효소를 사용해서 해독작용을 합니다. 이 해독작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음식물을 통해서 입으로 들어온 그리고 우리가 흡수한 모든 물질은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간에서 1차 통과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이 목적은 유해한 것들을 없애서 또는 유해한 것을 무해하게 바꿔서 전신순환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독작용에는 첫 번째로는 쿠퍼세포의 파고사이토시스, 포식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쿠퍼세포들이 집어먹는 거죠. 먹어서 그 안에서 세포 내에서 그것을 분해해버리는 그런 해독작용이고, 또 간세포 자체도 해독작용을 하는데 1기 반응과 2기 반응을 거쳐서 해독작용을 합니다. 1기 반응에서는 산화, 수산화, 사이토크롬 P450 이런 반응을 통해서 물질의 독성을 없애는,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화학작용이고, 2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글루크론산, 황산염, 글루타시온, 아미노산 같은 거를 결합시켜서 수용성을 높이는 컨주게이션 시키는 작업이 2기 반응으로서 2기 반응이 일어나면은 수용성이 높아지면서 소변이나 담즙으로 배설될 수 있습니다. 해독작용을 하면서 간세포 자체도 손상을 받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포들이 죽어나가죠. 예를 들어서 과음을 했다, 그 알코올을 분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지만은 활동 중에 많은 간세포들이 죽어나가면서 여러 가지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간세포가 얼마나 죽었는지 또는 간 기능이 얼마나 저하됐는지를 임상적으로 검사하는데 혈액을 뽑아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간 기능 검사라고 합니다. 이 간 기능 검사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먼저 알라닌 아미노트란스포레이즈 ALT,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트란스포레이즈 AST가 일단 대표적입니다. 이 ALT와 AST는 간 세포 안에서 존재하는 효소인데 간 세포가 죽으면 이 단백질이 혈액으로 유출돼서 혈액에서 측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ALT랑 AST는 우리 몸에 간 세포가 얼마나 죽었는지를 가늠하는 정도, 척도가 됩니다.
또 이런 지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감마 글루타밀 트랜스퍼레이즈, 감마 GT 이런 것들은 담관의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효소입니다. 얘네들이 나오면은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나 감마 GT가 나오면은 담관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 이외에도 간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알부민 농도, 혈액의 응고 검사 이런 걸 통해서 합성 기능, 간의 합성 기능을 검사할 수도 있고, 담도 폐쇄 여부는 빌리루빈과 유로빌리노젠을 측정을 하면은 담도가 폐쇄됐는지 알 수가 있죠. 이런 모든 기능을 통해서 이 모든 지표를 통해서 이 지표들은 다 혈액 검사 하나로 할 수가 있는데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 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해독 과정에서 많은 간세포들이 손상을 받습니다. 손상받은 세포들은 다시 재생이 되겠죠. 간세포는 아주 재생이 잘 되는 조직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간세포 실질 자체가 굉장히 커패시티가 좋은 기관 장기로서 약 70% 정도의 간세포가 없어져도 나머지 30%만으로도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커패시티가 굉장히 큰 좋은 장기입니다. 자, 간세포가 손실이 되면은 간세포 자체도 한두 번 정도의 분열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70%가 손상을 받아서 30%만 남아있다. 이 30%의 간세포가 두 번만 분열을 하면은 100%의 간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세포 자체도 굉장히 잘 리플리케이션, 분열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분열 능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간엽 세포, 메센카이말 세포에서 분비하는 헤파토사이트 그로스 팩터 HGF 또는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 인터루킨 6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간세포의 분열이 촉진됩니다. 반대로 간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인자도 있겠죠. TGF 베타 같은 것들은 간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하는 수술 중에 간 부분 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경화로 간의 기능이 없는 사람에게 내 정상인의 간의 3분의 2를 떼서 비정상인 그 간경화 환자에게 이식해 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면은 3분의 1만 남은 정상인은 두세 달 만에 간세포가 분열을 하면서 다시 정상적인 간 기능을 회복을 하고 3분의 2를 받은 리시피언트 이식자의 경우에 남의 간을 받으면서 충격으로 손실되는 간 손상, 하지만 그 남은 간에서 다시 정착한 간세포에서 분열해가지고 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세포의 재생 기능은 요즘 치료 기법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생리학적 특성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 간 생리에 대한 강의를 마치면서 위창자 생리 9시간에 대한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